일종의 뭐라고 할까나 물론 한편으로서는 이제 몽고의 침입, 타타르의 지배 기간 동안에 루스인들, 러시아인들의 조상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신생활에 대한 간섭, 적극적인 지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냥 파괴는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복구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이제 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이제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루스인들이 조금은 좀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일종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는 종교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이제 러시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러시아어 적혀 있는 거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동슬라브인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해서는 수도원 그런 경향이 확산되면서 수도원은 동슬라브인들에게 피난처이자 집, 병원, 예배소, 시장, 식당, 학교, 공작소, 광장, 구두방, 포목점, 시장, 성상화 제작소 등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모나스테리 이른바 러시아인들에게 일종의 실제 삶의 그런 이제 중심,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정신적인 그러한 이제 버팀목처럼으로도 수도원이 사실상 기능했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는데 한편 이러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인들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공동체성에 대해서 부대의 학자들은 모스크바 공국 시대, 그 다음에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 루스 땅 전체가 마치 그냥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처럼 심지어는 나중에는 여겨질 정도로까지 그리고 그 루스 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짜르가 되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풀이하는 그러한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넘겨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그래가지고서는 크게는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 다음에 이 타타르인들의 지배, 몽고의 침입과 타타르의 지배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싫든 좋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어쨌건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가지고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아닌 편견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는 뭔가 다른 유럽과는 다르더라. 사람은 보면은 이제 피부 희고 머리 노랗고 눈은 금발 있고 눈은 노랗고 머리는 금발이고 말 거꾸로 됐지요. 머리는 금발이고 눈은 파랗고 서양인처럼 보이는데 왠지 좀 다른 서양인 조금 이제 뭔가 좀 틀리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심지어 드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다름 아닌 타타르의 이제 그 오랜 지배로 인해 러시아에 이렇게 좀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프랑스에 있을 때 문화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인들의 얼굴을 긁어 벗겨보아라. 그러면 타타르인들의 낯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른바 1812년 직전에 이제 러시아를 침략하기 전에 했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다. 사실은 유럽인처럼 가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이지 저 그냥 벗겨내면은 그 밑에는 이른바 타타르인들, 뭔가 이제 초원의 유목민들, 뭔가 이제 음험한 기운들, 아주 그냥 그 아주 편견에 찬 유럽인들이 보았을 때 뭔가 아시아적인 것 그런 것이 저 러시아인들의 본성에는 사실상 그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편도 있는 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면인데 타타르 굴레의 그림자를 지워보아라.
그러면 러시아인들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는 그냥 앞에 나폴레옹 했던 말하고서는 거꾸로 되는 거죠. 뭐 이제 일반 유럽인들의 편견,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서는 뭐 우리랑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그러한 이제 가면 화장을 이제 벗겨내면은 러시아인들에게서는 타타르인이라고 하는 우리랑은 유럽인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많은 수의 유럽 뭐 그들의 뭐 생각인 것이고 이제 르로이라고 하니 프랑스 문화사가는 오히려 그냥 그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들이우고 있는 그 타타르인들의 그 지배라고 하는 그 오랜 굴레 뭐 그것을 이제 걷어내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러시아인들의 뭐 이제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몽고의 서유럽 원정에서 동슬라브가 지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아치오프라고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지요. 20세기 뭐 소련 시대 때 뭐 최고의 인문학자였었다고 하는 뭐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몽고 세력의 서유럽 진입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른바 키예프 루스가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제 초원으로부터서의 그런 이제 이 세력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그냥 이제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 이른바 유럽의 세력으로서 러시아가 사실상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의 공격을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그냥 껴안고 자폭하듯이 그렇게 막아내므로 인해서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에 그냥 뭐 방파제 역할을 해냈다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으로 동슬라브는 타타르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이제 뭐 나중에 지도 보고서는 이야기할 겁니다. 곧 뭐 드릴게요. 이쪽 중앙아시아 초원 쪽으로서는 타타르의 지배를 받고 키예프 루스가 뭐 이제 존재했을 때는 자신들의 영역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하다가 키예프 루스가 멸망하고 타타르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쪽 중앙 유라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오늘날의 이제 저 키르기즈스탄 이쪽에 넓게 이제 초원 지역에 산포한 유목민족들 심지어는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 쪽에까지 이렇게 그냥 넓게 산포한 유목민족들이 러시아를 한편으로서는 뭐 이제 지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러시아의 상당한 서쪽 오늘날 리투아니아라고 말해지는 곳 역사적으로서는 이제 1200년대, 1300년대, 1400년대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그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상대적인 서쪽은 또 지배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뜯기다시피 해가지고서는 가까운 쪽은 이쪽 가까운 쪽은 여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저쪽 가까운 쪽은 저기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는 뭐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전통 키예프 루스 시대 때 확보되어 있었던 흑해로의 진출, 흑해로 통해서는 비잔틴 제국과 교역할 수 있었던 흑해로의 진출.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키예프 루스 시대 때 노브고로드 통해서 발트해를 통해서는 이쪽에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진출로 이 두 곳 바다로서의 진출로가 사실상 키예프 루스는 모두가 다 좌절이 되었다. 그냥 단순하게 바다로의 출구가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바다로의 출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이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외부 세력 말고 그 바깥 다른 외부 세력들과의 연결로가 끊어진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키예프 루스 같은 경우는 타타르의 지배를 받았었던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사실상 문화적인 정체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뭐 그런 이유, 뭐 그러한 이제 결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뭐 실질적인 그런 이제 결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처럼 약간 요약하듯이 동슬라브는 자신들의 몸으로 몽고의 칼 화살로부터 서유럽을 지켜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은 타타르의 지배하에 서유럽의 정신적 각성, 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점진적인 탈피, 르네상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종교적인 회귀 그리고 근본주의로 소급하는 역사적인 진보를 이후 경험하면서 아주 긴 중세를 겪어 나가게 된다. 그렇게 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저러한 이제 이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문화사적인 발전의 정체 그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700년 정도나 러시아에 있어서 그냥 아주 길게 드리워진 중세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지고서는 이제 4나 2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도 하나 볼까요? 조금 모자라겠네. 자, 기다려 보세요. 또 올 겁니다. 그래요. 나머지 옆으로 넘겨주세요. 그래, 맞습니다. 일단 이 지도를 먼저 보고서는 그냥 볼까요? 옆에 보면 이제 1300년경의 몽고 제국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지요. 뭐 지도 한번 보세요. 보면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바이칼 호수 옆에 그냥 몽골이라고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표시되어 있지요. 그게 이제 뭐 여기서는 수도 하나쯤을 찍어줬어도 됐겠는데 카라코룸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 13세기 초 때 이제 이른바 지금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이제 몽골의 수도를 이제 요때 몽골 제국 때 뭐 이때는 이제 뭐 우리 말하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 카라코룸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뭐 후줄량. 뭐 일단 카라코룸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카라코룸은 무슨 뜻이에요? 설명이 좀 어려워요. 카라코룸에서 울란바토르로 도시 이름을 왜 바꾸었어요? 보니까 생각이 난다. 왜 바꾸었어요? 하여튼 도시 이름은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카라코룸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라고서는 같은 곳인데 그렇게 이제 다르게 부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부르다가 우리도 지금은 서울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제 뭐 여기 바이칼 호수 뭐 근처 오늘날의 그냥 몽골의 그제 넓은 초원 영역 뭐 수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그곳 그때는 그렇게 불렸고 지금은 이제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곳 이제 거기가 몽골 제국의 본영이었고 뭐 사실상 이제 그들의 이제 그 근거지였고 그들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원래부터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던 타타르인들이라고 하는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복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너네들이 너네들의 앞장서라. 너네들이 우리는 저 멀리서 왔으니까 이쪽은 잘 모르고 그때 이제 진출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민족들에게 이른바 길잡이를 시켰어요. 너네들 근처에서 제일 부강하고 번성한 도시 어디냐? 그리로 앞장서라. 그래서는 이른바 이제 강한 도시 찾아가면서 정복하고 하면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몽골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현대적인 뭐 이 병법에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이제 운용을 했는데 정복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정복지는 가혹하게 이제 딱 뭐 이제 저항하지 않도록 진압하고 그 다음에 정복지의 병력들 중에서도 일부는 발탁을 합니다. 수용을 해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이른바 길잡이 플러스 선봉대 역할을 맡겨요. 물론 제일 앞에 서니까 가장 피해는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선봉대 역할을 서가지고서는 일정한 무공을 이제 올리는 정복지의 병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몽골군과 똑같은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정말 진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정복지의 병력들 중에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더 세력이 그냥 이제 뭐 강해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계속 이제 파죽지세와 같이 서쪽으로 그렇게 뭐 진출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지도에도 보면 우리도 표기되어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두껍게 표시된 이 넓은 영역이 1300년경 몽골 제국의 군사적인 경계 해가지고서는 사실 뭐 중국 전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동쪽으로는 그렇고 서쪽으로는 쭉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우랄 산맥 건너가지고서는 쭉 지나서는 골든 호르드라고 적혀 있는 곳 보입니까? 넓게 삐끔 쳐져가지고서는 여기 골든 호르드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뭐 보통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금장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금장이란 말은 황금 텐트, 황금 천막, 골든이라고 하고 호르드라고 하는 것을 칸이라고 하는 칸이라고 하는 이른바 몽고의 지배자를 뭐 한자로서는 이렇게 한이라 쓰고 한국이라고 쓰는 칸의 나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씁니다.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한국이라 쓰는데 이게 마침 그냥 공교롭게도 글자가 같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의 중국식 한자 표기 이걸 그냥 우리 한글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어식으로는 이제 그냥 한스보 러시아로서는 러시아도 똑같이 그냥 한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흔히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넓게 쓰이는 역사학적인 문화사적인 세계사적인 맥락에서는 골든 호르드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뭐 지칭을 합니다.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골든 호르드. 그 다음에 그 사라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나요? 그 골든 호르드 이렇게 막 강 하나 꾸불꾸불 흘러지나가지고 그 흘러지나가는 그 강이 볼가강이에요. 볼가강이고 중간쯤에 영어식으로 이렇게 사라이라고서는 표기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요게 지금 이제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입니다. 요 사라이라고 하는 이곳이. 그래서는 이른바 이 사라이라고 하는 이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른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뭐 러시아의 상당 부분을 몽고로부터 대리받아서 간접 통치했었던 타타르인들이 자신들의 본거지처럼 뭐 구축하고서 있었던 곳이에요. 이 볼가강을 이용해서는 결국은 이 볼가강이 뭐 러시아 여기저기 꾸불꾸불 다 관통해 가니까 결국은 러시아 전역에서로부터 곡물들을 걷어 모아서는 강으로서 이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까지 수송해 오기가 내륙 수운 강을 이용한 이제 운송에서 아주 뭐 유리했었기 때문에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지로 삼아서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 대륙 보면은 스몰렌스크라고 나오지요. 스몰렌스크 오늘날 이제 러시아의 서부쯤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1812년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도 이 스몰렌스크 거쳐갔었고, 그 다음에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이제 침략했을 때도 이 스몰렌스크 거쳐갔었고, 스몰렌스크 조금 옆이 이제 브레스트 요새라고 하는 곳, 2차 대전 때 큰 격전이 벌어졌었던 곳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예프카라고 하는 곳까지는 보이지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 13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기예프가 이른바 이 초원에 이제 근거지를 둔 이 금장 한국 골든 호르드에 이제 뭐 세력화 있었습니다.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간접적인 지배 통치를 받으면서는 벗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크라코우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영어식으로 크라코우라고 적혀 있는 곳, 여기가 오늘날의 폴란드의 뭐 문화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크라코프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빌나라고 하는 곳 찾아 보입니까? 빌나라고 하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빌나. 여기가 오늘날 리투아니아의 수도 밀니우스라고 러시아식으로 말하는 거기에요.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나오는 리투아니아 왕국, 리투아니아 공국, 뭐 나중에는 폴란드하고 결합해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이라고 말할 때고, 뭐 수도처럼 기능했었던 리투아니아인들의 뭐 가장 큰 도시, 역사적으로서는 13세기, 14세기 중세 때는 빌나라고 말했던, 오늘날 뭐 소련 시대 때는 빌니우스라고 말했었던 그곳이 뭐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 바로 위에는 또 어디 나와 있나요? 리가라고 나와 있지요. 요거는 이제 오늘날 라트비아의 수도 되는 곳이고.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폴란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발트 3국 순서가 제일 위에가 에스토니아, 그 이제 발트에 건너 핀란드 이제 발트에 건너서 에스토니아, 그 밑에가 라트비아, 그 아래가 리투아니아,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투아니아는 접경하고 있는 한쪽으로는 벨라루스, 한쪽으로는 폴란드에서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좀 뭐 가까운 편입니다. 물론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이제 리투아니아는 발트 민족으로 속하고 폴란드는 이제 슬라브 민족,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래도 접경해 있다 보면서 이제 많이 가깝습니다. 라트비아는 또 조금 다르고 에스토니아는 또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요 발트 연안의 세 개 나라들이 다 약간씩 다 달라요, 자기들끼리도.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넓게 퍼져 있었던 이제 몽골 제국의 뭐 첫 영역쯤이 될 겁니다. 그 옆으로 돌려가지고서는 그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지도해 가지고서는 1460년경 가톨릭의 동방팽창이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보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표시된 거 보면은 까맣게 색깔로 칠해진 것은 서기 1000년, 뭐 러시아 키예프 루스로도 동방 종교가 전해진 게 988년 하니까 뭐 거의 뭐 1000년이나 988년이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가톨릭이 전파되어 있었던 곳. 까맣게 표시되어 있고, 해서는 폴란드,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 말하는 지방이지요. 헝가리, 그 다음 트란실베니아라고 적혀 있는 곳은 오늘날 루마니아 지방 말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고, 크로아티아라고서는 이제 나와 있고, 뭐 등등들로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신성 로마 제국보다 동쪽에 있는 이러저러한 나라들, 오늘날의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오늘날 폴란드에 해당하는 곳, 폴란드, 뭐 바르샤바 거기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헝가리, 크로아티아, 오늘날의 루마니아 정도까지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 위쪽으로서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정도가 이른바 1000년경쯤에 키예프 루스가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동방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역시 비슷한 시기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빠른 시기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빗금으로 넓게 칠해진 부분이 1462년, 그로부터 한 450년 정도 그 뒷시기에, 이후 시기에 이른바 가톨릭이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팽창해요. 뭐 그 정도입니다. 제일 위에서 보자고 하면 라플란드라고 하는 곳, 뭐 오늘 저 핀란드 북부쯤 되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서는 위보르크라고 찾아집니까? 위보르크라고 찾았어요. 1293년이라고 나와 있는 곳. 그래요. 뭐 오늘날은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위보르크 나중에 뭐 페테르부르크를 가게 되면은 위보르크는 당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페테르부르크에서 새벽에 출발하면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 그 코스로서는 그냥 버스 대절해 가지고서는 이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여행 코스입니다. 갔다 와 보세요. 좋은 곳이에요. 도시가 아주 다양해요. 스웨덴에 점령하고서는 이른바 이제 그 뭐라고 할까나 노르딕 스타일의 그런 이제 북유럽적인 그런 이제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또 뭐 러시아적인 흔적, 또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이제 이교적인 흔적 해가지고서는 위보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문화가 서로 겹치면서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도시가 보는 맛이 있고 그냥 아주 좀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위보르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뭐 그런 곳도 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면은 레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찾을 수 있겠어요? 레발 내지는 레벨이라고도 이야기되는 곳. 그 밑에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핀란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핀란드 바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발트해 밑으로 있는 곳. 1219년이라고 적혀 있는 곳 찾을 수 있겠어요? 보입니까? 거기가 오늘날 에스토니아의 수도 딸린이에요. 에스토니아 수도 딸린의 이른바 중세시대 때 역사적인 지명은 레발 또는 뭐 레벨, 뭐 이제 언어권에서 따라서 약간 뭐 이렇게 표기하고 저렇게 표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리투아니아라고서는 큼직하게 나와 있지요. 큼직하게 그렇게 리투아니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했었던 오늘날의 이제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곳의 역사적인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는 뭐 오늘날은 그냥 발트해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중세시대 때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이제 뭐 넓은 영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한 세력이었어요. 그 리투아니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보세요. 스몰렌스크. 오늘날 러시아의 도시 스몰렌스크. 그 다음에 그 리투아니아는 바로 밑에 키예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저쪽 리투아니아에서 한 7시 방향, 8시 방향쯤으로 가서는 새카만 부분하고 경계쯤에 있는 곳에 갈리치아라고 하는 곳에 르보프라고 적혀 있는 곳. 해가지고 오늘날 서부 우크라이나,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서부 우크라이나 제일 서쪽 끝이라고 말했던 곳이 이 르보프라고 하는 도시쯤이 될 텐데, 요게 이른바 키예프 저기 몽고의 지배, 몽고의 침입, 타타르의 지배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나중에는 리투아니아 플러스 폴란드의 지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습니다. 언제까지? 거의 1600년도 중순까지, 1600년도, 1667년, 뭐 정확하게는 이제 안드루소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나마 키예프가 이렇게 모스크바에 다시 이렇게 그냥 합쳐지는데, 뭐 이야기했을 때 1667년
1240년 했을 때 한 450년 가량 동안 이른바 키예프 루시가 사실상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셈이 돼요. 이쪽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쪽은 이제 중앙아시아 넓은 지역, 오늘날의 아스트라한이라고 하는 볼가강 유역에 근거를 둔 타타르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키예프 루시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리투아니아, 나중에는 리투아니아 플러스 폴란드의 라틴 이제 가톨릭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식으로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그전에는 이제 뭐 이쪽 서쪽 끝부터 이쪽 동쪽 끝까지 뭐 느슨했었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통일체였는데, 이제 타타르의 지배를 받는 동안 거의 그냥 동서로 이제 양쪽으로 쪼개지다시피 해서는 가까운 쪽 저쪽, 가까운 쪽 이쪽, 이제 옆에 있는 서로 이제 강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는 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거의 경계쯤에 비금치가,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지배했었던 이른바 이제 키예프 루시의 상당 부분의 경계쯤에 서 있는 곳이 프스코프라고 하는 곳 찾아집니까? PSKOV 해서는 프스코프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 프스코프 바로 옆이 바로 저는 지지난 시간 이야기했었던 알렉산더 네브스키라고 하는 장군이 추드호에서 이제 침입해오던 튜튼 게르만족의 기사단들과의 일대 회전 에서 승리를 이루었었던 거기에요. 그래서 1241년 이제 알렉산더 네브스키의 승리 이후 프스코프가 일종의 뭐 경계선처럼 해가지고서는 프스코프 서쪽은 뭐 어쨌건 뭐 리투아니아 플러스 폴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프스코프보다 동쪽 이쪽은 이제 어쨌건 또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으로서 남겨두고 있었던 뭐 그런 지역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나와서는 뭐 조금 더 확인할까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발칸스, 이제 발칸 이러저러한 민족들,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 보입니까?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비잔틴 제국의 수도들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요.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선 대략 지리적으로 뭐 이제 이야기하는 곳 하면 될 겁니다. 요거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뭐 이제 거의 그냥 비슷한 지도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1300년대 13세기 중반, 그러니까 거의 이제 13세기 초 1240년 이제 몽골 침입, 그 다음에 타타르의 지배 초기에 그냥 딱 형성되었었던, 여기 zlataya orda,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씁니다. 골든 호르트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어로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 장 더 나눠줄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zlataya, 이제 황금의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호르트, 뭐 그렇게 해가지고 zlataya orda라고서는 러시아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43년 거의 뭐 이제 침입 직후 그렇게 생겼던 요 사라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스트라한 해서는 요 볼가강 흘러가는 여기쯤이 됩니다. 저는 블라지미르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자리 뭐 이제 그 키예프 루시 시대 때 루시 공국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요게 그냥 이제 타타르인들이 넓게 퍼져 가지고서는 점령하고 있었던 뭐 그런 지역들입니다. 잠깐만. 뭐 14세기 말쯤에 왔을 때 이제 러시아와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기 빌리고의 크냐제스트보 리토프스코예라는 게 리투아니아 이제 여기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리투아니아 공국, 대리투아니아 공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에서는 키예프, 체르니고프, 스몰렌스크 거의 접경까지 비제프스크라고 하는 곳, 오늘날 벨라루스의 도시예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제 키예프 루시 시대 때 상당히 넓은 이쪽 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른바 뭐 리투아니아, 나중에는 리투아니아 플러스 폴란드가 이제 이쪽 세력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배했었던 게 이어지는 게 무려 17세기 중반까지 거의 한 400년 넘게 동안 이제 여기 키예프 루시 시대 때의 서쪽 부분은 이른바 이제 이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군사적인 뭐 정치적인 지배를 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른바 리투아니아의 지배 그리고 리투아니아 플러스 폴란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요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던 가장 큰 변화는 종교의 분리였어요. 종교의 분리, 그리고 종교의 분리뿐만 아니라 종교의 분리하고 결합이 되어서는 이른바 내부의 세대, 내부의 계층의 분리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이들 중에서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의 종교인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자들, 즉 동방정교회에서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개종하고서는 이쪽으로 넘어간 자들은 사회적인 상층 계급, 이제 그 지배지의 상류계, 그 지배지 피지배민들 중에서 상층 계급으로 이제 상승하고 편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뭐 정교회를 고수했었던 농민들을 비롯한 뭐 많은 도시 빈민들은 사회 하층민들로 이렇게 그냥 떨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에 따라서 뭐 철저한 이제 그 피지배민들을 분리하듯이 해서 통치하는 뭐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뭐 거기에서 뭐 하다가 결국 뭐 400년쯤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뭐 저항을 하게 되고, 그게 17세기 중반 뭐 허승 선생님 우크라이나 이런 거 동슬라브 수업할 때 그냥 늘 나오는 이런 막 카자크들, 이제 게트만들, 헤트만, 아타만, 뭐 이제 언어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은 다 다르게 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카자크인들에 의한 이제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처럼 그렇게 이제 뭐 이어지는 게 17세기 중반쯤에 이제 요 자신들을 지배하던 리투아니아인들 그리고 폴란드인들에 대한 이른바 민족 독립전쟁, 뭐 그거였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지도입니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비슷한 거 보여주고, 뭐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요. 뭐 삼위일체라고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라고 하는 뭐 이제 본 이름 들어본 사람 같죠? 1411년 15세기 초쯤 됩니다. 그때쯤 그려지는 이제 뭐 성화의 이코나라고 하는 뭐 이제 보는 것처럼. 일종의 뭐 이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러시아인들의 뭐 이제 타타르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이제 뭐 구심점을 찾고 결속할 수 있었던 뭐 이제 그러한 이제 가장 바탕이 다름 아닌 뭐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세르게이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르게이프스카 라브라라고 하는 곳인데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일렉트리치카라고 하는 이제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도시 통근 열차. 우리 그냥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천안 나가듯이 그냥 먼 도시로 나가는 그런 이제 지하철 같은 차인데, 타고서는 한 1시간 반쯤 나가면 있는 이제 뭐 세르게이프 파사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뭐 수도원입니다. 여기 한 위에서 찍어서는 별로 약간 규모가 조금 덜 느껴지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저 멀리서 눈에 확 띄일 정도로 아주 그냥 규모가 큰 곳이에요. 수도원 모나스테리라고 말하지 않고 라브라라고 말하는 곳은 아주 규모가 큰 수도원을 그렇게 이제 라브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러시아 전역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저기 세르게이프 라브라, 그 다음에 알렉산드라 니엡스카야 라브라라고 하는 이제 베제로브르크에 있는 곳이 있고, 러시아 전역도 아니구나,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에 이제 거기 또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 어디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이른바 이제 요 수도원 담벼락 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성당이고 사원이고 하지만은 요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서는 수도원 근처 인근 마을이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의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뭐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겨울에 뭐 러시아 가서는 여기 솔로베츠키라고 하는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솔로베츠키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모스크바, 베제로브르크, 그 다음에 무르만스크 북위 65도에 있는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아르한겔스크 아르케인젤 해갖고서는 대천사라는 말이에요. ARCH, 그 다음 뭐 천사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냥 대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 이제 아르한겔스크에서 요렇게 겨울에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솔로베츠키 섬이라고 있어요. 요 솔로베츠키 섬에 보면은 이제 솔로베츠키 수도원이라고서는 또 이제 요 딱 몽타타르의 침략 지배 시기에 형성된 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추워요, 겨울에는. 많이 추운데 추울 때 추운 곳을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봤었는데, 질문. 1360년쯤에 요 수도원이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이 솔로베츠키 수도원을. 이런 북쪽의 수도원을 왜 지었을까? 이런 외진 곳, 이런 북쪽, 이런 곳에 수도원 왜 지었을까요? 수도원을 왜 지었을까요? 저런 곳에다가. 수도원을 왜 지었을까요, 저기에? 모스크바나 베제로브르크 큰 도시 근처에 수도원 짓는 거, 그건 이해가 돼요. 뭐, 그래요. 그거는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도시에는 또 이제 그렇게 넓은 땅 뭐 구하기도 약간 쉽지 않고 조금 떨어져야 아무래도 또 이러지 않은 세속의 번잡함으로부터 잠깐 좀 피할 수도 있을 테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외진 곳에다가 수도는 왜 지었을까? 섬이에요, 이거. 그럼 여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여름에 배 타고 갔지만 겨울에 얼어붙으면 차라리 가기는 더 편했어요. 이렇게 바다가 얼어붙어 보니까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서 가면 되긴 되는데 어쨌건 이런 외진 곳에 수도는 왜 지었을까요? 수도원이 사실상 저렇게 변방에 지어지는 수도원들은 일종의 군사적인 요새예요. 러시아인들의 땅, 종교인들의 땅으로 침입해오는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는 일종의 전진기지, 가장 최전방 수비기지처럼 작용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그 선에서 막아내고, 하나의 의미로서만 수도는 짓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의미에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독교를 확실하게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변경, 끄트머리, 여전히 아직 기독교 잘 믿지 않고 여전히 이른바 이제 민간신앙, 전통신앙, 뭐 이교라고 말하는 것에 휩싸여 있는 내부의 이러저러한 무리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라의 이른바 어느 정도 외부적인 그런 이제 최소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이른바 기독교로서 통일하고 또한 거기까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당장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오는 것은 막겠다라고 하는 외부의 적의 이제 뭐 공격을 저지하는 저지선이자 최소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균일하게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군사적인 요새이자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이제 뭐 발판으로서 요 정도 이런 외진 곳에까지 수도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솔로베츠키 수도원 여기 좀 멋진 곳이에요. 사진을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여기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냥 호수예요. 호수인데 지금 얼어붙어 가지고서 이러는데 이렇게 밤에 같은데 실루엣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러시아 사람들도 솔로베츠키 수도원은 되게 좋아해요. 그냥 가까이서 근데 그냥 보면은 그냥 이런 그냥 아주 해가지고서는 저기 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요. 이래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보건공사 중에 이제 성당 내부에서 해가지고서는 벽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뭐라고 할까나. 그리고 또한 이 수도원은 한편으로 또 어떻게 작용했냐니까 감옥으로도 작용했어요. 사르 체제에서 저하는 이러저러한 정치범들을 멀리 유배 보내어서는 이렇게 그냥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이제 가두어두는 일종의 감옥으로도 수도원은 작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베츠키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혁명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일종의 소련 최초의 이른바 강제 수용소였어요. 매우 북적이고 보통 이제 그냥 바닷속에 떠 있는 섬이 되니까 이제 얼음이 녹으면은 자연적으로 바다에 의해서 이렇게 격리가 되니까 일반인들의 접근 쉽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 빠져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이른바 소련 시대 때 최초로 만들어진 강제 노동 수용소였어요. 그래서는 지금도 거기 가면 그냥 흔적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수용소 돌 하나가 여기가 좀 아주 그냥 지형적인 특징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러시아랑 이제 이쪽 부분 여기를 지방 이름을 가렐리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렐리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원래는 사실은 핀족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여기 아까 봤을 때 라플란드라고 하는데 이제 요 핀란드 북부 그 다음에 요 근처 는 이른바 핀족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뭐 핀란드 계통, 알타이 계통 이제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렇는데 이제 가렐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바닷물에 의해서 돌들이 굴러가는데 돌들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거의 뭐 집채만한 그런 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들을 그냥 이제 그 집에 올려가지고서는 수도원을 지어놓고 있는데 안 믿는 분위기니까 솔로베츠키. 하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근접 촬영해 놓은 거 없나? 겨울에 지금 이런 모습 나오지요? 이게 막루인데 해상도가 커가지고서는 여기 막루 이렇게 바닥에 보이는 돌들이 있죠. 이런 돌 하나가 옆에 가서 보면은 크기가 2m, 3m만 해요. 돌이. 뭐 저런 돌로 가지고서는 막아놓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군사적인 요새나 다름없어요. 뭐 이런 사진들에 나오는 다 이렇구나 이거. 센터를 했네. 뭐 이런 돌들 하나 크기가 이게 진짜 사람 키만 하거나 최소 그냥 사람 이제 그냥 1m쯤 되는 큰 돌이에요. 이런 돌들이 이제 카렐리 지방에 이제 있는 돌들이 이렇게 그냥 해류에 의해서 굴러온 것들, 그게 이제 중간에 떠 있는 섬이어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뭐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도원, 요새, 수비 기지 아주 그냥 다양한 용도로서 지었었던 이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프린트 볼게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이 페이지 4번 동슬라브의 분리와 오랜 전련이라고 말하는 게 방금 이제 조금 지도 보면서 이야기했었던 저거예요. 즉 그 이전 키예프 루세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치적인 통일체였는데 그게 이제 그냥 좀 나누어지면서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동쪽은 이제 타타르인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해서 그냥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키예프와 그 다음에 키예프 서쪽은 또 이제 자신들 근처에 있었던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영향을 받으면서는 또 좀 이렇게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상 21세기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제 이쪽 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너네와 다르다라고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뭐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페이지. 3페이지 거기 보실래요? 5. 동슬라브인들의 종교성, 공동체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위에 3페이지 그냥 시작하는 부분들.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폴란드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 대공국의 세력 다툼에서 17세기 이후 모스크바가 점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부분적으로 키예프 루세 시대 때의 땅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키예프 같은 경우 1667년에 이르렀어야 겨우 모스크바와 다시 결합되었다. 이처럼 동슬라브인들의 균질적인 내부 통합적인 결합성, 키예프 루세 시대 때 이루어졌었던 이제 내부 통합은 몽고 타타르의 침략 지배로 인해 사실상 동과 서로 나뉘어진 셈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동슬라브의 분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계기가 되었으며 두 번째,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서 동과 서로의 내재적인 분열을 이른바 스스로들도 이제 자각해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몽고 타타르의 지배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극성으로 분리되는 러시아인들, 동슬라브인들의 자기 분열의 그런 이제 지리적 분열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었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리적인 분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 큰 2번 로마자로 되어 있는 것. 이제 속박 이후 동슬라브 모스크바 공국의 문화적인 부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 넘어가서는 이제 여기는 오늘 수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2번 보면은 동슬라브의 문화적 부흥기 진입과 자발적으로 남슬라브로 수용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다 남슬라브로 수용해서 남슬라브에다가 이제 볼펜으로서는 밑줄 긋고서는 거기다 그렇게 써 놓으세요. 뭐라고? 불가리아 비잔틴 제국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쓰세요. 비잔틴 제국,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반도에 이제 포진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와 사실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었던 불가리아로 또 이렇게 이제 비잔틴 제국의 말기 점점 이제 위협을 가해오는 오스만 투르크를 피해서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피난처럼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피난처럼 간 곳 중에서 뭐 가장 이제 많이 간 곳이 뭐 바로 옆에 있었던 불가리아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불가리아는 오늘날 러시아어하고 가장 가까운 슬라브어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어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어보다도 러시아어하고 불가리아어가서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할 정도로 불가리아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러시아하고서는 상당히 이제 이러저런 면에서 친연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이제 불가리아로 피난을 갔었던 비잔틴 학자들 그리고 원래 불가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어떻게 피해 가지고서는 흑해를 건너서 이른바 모스크바로 많이들 또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이 점령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길이 끊어져 있었던 반면 그래도 또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우회해 가지고서는 많이들 찾아오게 돼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모스크바 공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제일 처음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과 비슷하게 이른바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부흥해 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비잔틴 제국 그리고 뭐 이제 자신들과 거의 사촌지간이나 다름없었던 불가리아인들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불가리아인들로부터서 다시 한 번 더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는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를 뭐 했었습니다. 그걸 흔히 뭐 이제 뭐 두 번째 남슬라브의 영향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텨내고 난 다음에 쿨리코보 볼판의 승리로서 타타르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누르고 난 뒤는 본격적으로서는 이제 남쪽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시금 그렇게 좀 많이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넘어갑시다. 5페이지 보세요. 요거 준다고 하는 걸 깜빡했는데.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과 민족주의적 구심, 제국주의적 팽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 모스크바 뭐 세 번째 로마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예요. 그냥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이다. 첫 번째 로마였었던 이른바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결국은 이제 훈족을 비롯한 이제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망했고, 두 번째 로마인 이른바 이제 첫 번째 로마가 망해갈 그 무렵 동쪽으로 피신해 가지고서는 세웠었던 동로마 제국의 그 로마 또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나중에 이름까지 바꿨지만은 어찌되었건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로마 또한 망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세 번째 로마라고 말할 수 있을 모스크바이고, 더 이상 로마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로마, 다섯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모스크바, 세 번째 로마는 모스크바이다. 라고 하는 뭐 그 생각이 됩니다. 방금 나눠줬었던 그 표 한 장 잠깐 보세요. 러시아 중세시대 간략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표. 첫 번째 키예프-루스 시대 때 이제 우리 이야기했었던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몽골 침입, 그 다음에 타타르의 점령해서는 1240년부터 1480년 그렇게 240년 정도 된다고 하지요. 중간에 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 침입과 점령 초기는 1380년 정도까지 한 140년. 쿨리코보 들판의 이제 그런 이제 전투, 그게 1380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1380년 쿨리코보 벌판의 승리에 그 벌판의 전투에서 모스크바의 공후 드미트리가 아까 보았었던 이제 세르게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었던 세르게이 라도네주스키라고 하는 그 수도원장의 종교적인 축원, 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들고 저 타타르인들의 군대에 맞서 싸워라. 이제 신의 가오가 이제 모스크바의 군대 공후인 우리 러시아인들과 함께 할 것이니 우리는 승리하리라. 뭐 그런 이제 출정전 이제 예언처럼 해줍니다. 뭐 실제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세르게이 라브라 거기가 그냥 더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중간에 있는 쿨리코보 벌판에서의 격전 1380년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이제 러시아인들의 승리, 그 이후 타타르인들의 러시아 지배가 한결 이제 좀 이렇게 풀이 꺾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쭉 이어지다가 1480년 딱 100년 더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투가 벌어질 뻔했으나 그냥 이번에는 싸우지도 않고서는 타타르인들이 군대를 돌려서는 자기들 스스로 그냥 먼저 물러가 버립니다.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타타르의 지배가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480년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148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붙어서 이제 이반 그로즈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반 뇌제 그리고 그의 아들 표도르가 지배했었던 시기 정도까지를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라고 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그냥 타타르인들마저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쫓아내고 지배도 그냥 끝냈으니 이제 정말 우리 모스크바가 아주 그냥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는 모스크바 중심으로 급속도로 팽창해 나갑니다. 그러한게 해 나갔던 시기를 이른바 모스크바 공국시대, 모스크바 대공국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팽창되어 나갔었던 모스크바 대공국시대에는 또다시 둘로 살짝 나뉘어지니 보면은 첫 번째 이반 3세라고 하는 이른바 이반 그로즈느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반 3세라고 해서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실리 3세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바실리 이반 4세라고 하는 이제 손자가 됩니다. 이반 3세, 이반 4세 나오니까 그냥 바로 아들하고 아버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입니다. 중간에 바실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들어가 있어요. 바실리 3세까지 이야기를 좀 할 걸 그랬나. 이반 3세가 이른바 이제 모스크바의 공후 중에서 최초로 짜르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냥 러시아식으로 쓴 게 짜르라고 되는데 그 짜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명실상부 모스크바의 공국이 모스크바를 다스리는 자가 유럽 전체에서도 상당한 실력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천명하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을 계기가 되는 게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거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녀 소피아 공주와 결혼했다는 게 1472년 그렇게 나오지요.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뭘? 이걸 쓰자고요.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 멸망.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이른바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었던 컨스탄티노플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하자 황가의 비운의 공주가 급하게 피난처럼 해가지고서는 동방 기독교 세력 내에서 그래도 비잔틴 제국 다음으로 강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막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던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였고 할 수 없이 이른바 러시아의 짜르인 이반 3세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모스크바에서는 또 자기 식대로 생각한 게 한마디로 그냥 이제 벅차올랐어요. 500년 전에는 우리가 비전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는데 500년쯤 중간에 타타르인들의 지배가 200년이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그 타타르인들의 지배를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나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른바 신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말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이것도 받는구나라고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이제 아주 그냥 그냥 분위기는 그냥 업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연대기도 그렇고 역법이라고 하는 연도 계산이 상당히 틀렸어요. 우리 보면은 구력 러시아 제정 때 사건 보면 이제 구력 해가지고서는 지금의 달력과 한 2주일가량 13일 정도 차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13일은 애교. 중세시대 때는 많은 차이가 났어요. 많은 차이가 났으니 어떻게 차이가 났냐니까 중세 모스크바 공국뿐만 아니라 키예프 루시 시대 때 연도를 세는 단위가 연도를 세는 기준 그리고 연도를 셌었던 방법 즉 역법
역법이라고 하는 달력의 방법,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천지 창조 후 5508년. 저렇게 러시아인들은 키예프 루스 시대 때 그렇게 달력을 새알리기 시작했어요. 즉 서기 0년, 서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서기 0년, 그게 러시아에서는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 5508년이 지난 그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면서는 천지 창조 후 5508년을 서기 0년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문 안 해볼게요. 1453년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전파 알려주었었던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어요. 1380년 쿨리코브 볼판의 승리로서 일단 타타르인들의 예봉은 꺾어 놓았어요. 타타르인들의 지배는 한풀 이른바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나중 1480년 이른바 타타르인들이 모스크바, 강력해진 모스크바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는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강 건너편에서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조용히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들이 알아서 퇴각해 갔어요. 자신들은 타타르의 지배를 이때 완전히 종식시켰어요. 1453년 불과 한 27년 한 세대 전에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알려주었었던 동방 기독교의 총본사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반면 500년 전에 이른바 비잔틴으로부터 기독교를 물려받았던 자기들은 이제는 자신들을 200년이 넘도록 지배해온 이슬람 세력을 자신들은 물리쳤어요. 별로 차이도 안 나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5508년, 1480년 얼마예요? 6988년. 지금 우리는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은 멸망했다. 1480년 이른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루스의 공후들이 타타르 세력의 지배를 완전히 종식시켰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에게는 6988년이었어요. 일곱 번째 천년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일곱 번째 천년이 열리기 직전 자신들에게 종교를 알려주셨었던 비잔틴은 망했는데 자신들은 이제는 완전히 이른바 이교도,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쳐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건 신의 계시라고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곱 번째 천년에 열리기 직전 드디어 우리 러시아 땅에게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우리에게 라고는 모스크바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이른바 정말 이제 우리가 은혜 입었다 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16세기쯤에 와서는 이제 1543년 여기 밑에 보이는 이반 4세 나오지요. 1533년 출생하고 1543년 10살, 11살에 짜르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반 내제가 짜르의 자리에 올라가지고서는 이른바 이제 초기에는 이 이반 그로즈의 뭐 말년에 아주 그냥 폭군, 아주 그냥 뭐 살인마, 아주 그냥 전제군주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나름 잘 했어요. 명석한 사람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황제였고 가장 결정적으로 1552년 이른바 타타르인들 이제 남쪽에 아스트라한, 사라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초원의 중간쯤에는 카잔, 오늘날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 나중에 꼭 기회 되면은 꼭 가보세요. 모스크바에서. 거기는 좀 아주 그냥 정말 그냥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 카잔이라고 하는 곳이 타타르인들의 총본산이었는데 거기를 원정을 떠나서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게 1552년. 그 점령에 대한 승리의 기쁨. 이 표현된 게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사원. 그거예요. 알록달록하게 있는 거. 가잔 점령. 그냥 일개 도시 점령이 아니라 이른바 타타르인들의 본거지를 점령했다. 원정을 떠나서는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세력을 그냥
보여주는 일종의 전승 기념물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그 바셀리 사원 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모스크바가 이렇게 막 팽창되어 나갈 때, 그 직전 그렇게 외부로도 원정을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른바 이쪽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키예프 루스틱 땅,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모스크바의 공후는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서는 항상 그냥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옛날 우리들의 영역 또한 되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우리들 또한 밖으로 나가서는 저 미지의 영역 또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영역으로서 편입시켜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른바 옛날 키예프 루스의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하면서는 모스크바에게 절대 복종하라. 라고 하는 뭐 강한 이른바 모스크바 중심의 통합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무력이 행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저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조금은 가혹하게 진압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혹하게 진압당하던 역시 몇 번 나왔었던 프스코프라고 하는 그 지방의 지방 사제가 모스크바 공후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저희들 좀 너무 그렇게 많이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말 들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른바 백기투항문을 쓰면서 하고 있는 필로페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얼핏 쓴 구절이 저거예요. 첫 번째 로마, 이른바 소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이교도들의 침입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로마라고 하는 컨스탄티노플, 우리 방금 몇십 년 전에 봤던 것처럼 1453년에 봤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스만 투르크에서. 세 번째 로마, 모스크바 이제 굳건하게 섰습니다. 이 분위기 하에서 누구나 다 인식하는. 그리고 네 번째 로마, 다섯 번째 로마 따위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즉 모스크바의 권위 인정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니 너그럽고 신의 자비로서 심지어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루스인들에 대해 우리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 이른바 이 학살을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단원문에 적혀있던 문장이었어요. 글이었어요. 모스크바는 세 번째 로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정도로 모스크바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모스크바의 승리의 영광 앞에 우리 또한 조용히 엎드리겠사오니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었어요. 편지의 뜻은 그러했었는데 편지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모스크바는 세 번째 로마고 네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모스크바의 대공들에게. 좋네. 워딩 좋네. 끊어서 우리 쓰자. 그렇게 하면서 모스크바 세 번째 로마다, 모스크바는 세 번째 로마다, 더 이상 네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스크바는 선택받았다. 모스크바는 이른바 신에 의해서 마지막 이른바 신의 영광이 거할 곳으로서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부심, 그리고 바로 우리 러시아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게다가 모스크바는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서 자신들을 지배해왔었던 타타르인들, 이교도인들을 물리쳤으니 우리는 또한 충분히 그러한 신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또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뭉쳐지고 결합되면서 아주 그냥 자부심 쩌는,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밖으로 나가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16세기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우랄 산맥 건너서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전혀 낯선 미지의 영역으로서 발을 들이면서는 시베리아 개척하자라고 하면서는 시베리아 쪽으로 달리고 하면서는 시베리아도 그 광활한 영역 또한 모스크바 공국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도 팽창하면서는, 서쪽은 당연히 이제 이러저러한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제 뭐 많은 문명화된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동쪽만큼 그렇게 팍팍팍 팽창 진도는 느렸지만 어찌됐건 서쪽으로 팽창해서도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모스크바는 이른바 그냥 분위기 좋았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디 있지 싶은데 그냥 하다못해 그거라도 딸려 나오겠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고 하는 전함 포템킨을 찍었다고 하는 그 감독이 카자흐스탄의 사막지대로 피난가 있던 와중에 찍은 이반 뇌제, 이반 그로즈니라고 하는 흑백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일부분인데 이반 그로즈니가 즉위식이 끝나고 난 뒤 하는 대사인데 거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행히도 소리 안 나온다. 소리 어떻게 키더라.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물론 상상이고 약간 이제 픽션이긴 하긴 하지만은 이반 그로즈니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열 몇 살이었어요. 그때 12살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이제 자르 직위에 올랐을 때가 올라가지고서는 이제 그 모스크바 대공국의 자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화에서는 상당히 각색하듯이 해가지고서는 보여주곤 있으나 어쨌건 나오는 말에서 이제 등장하는 표현이 모스크바는 세 번째 로마이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른바 중세 러시아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뭐 절대적인 군주, 뭐 파워풀한 군주였었던 이반 그로즈니의 입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요거만 이야기하고서 끝낼게요. 6페이지 제일 마지막. 미리 예고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요거는 뭐 오늘 시간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영화 여기 첫 부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나 더 할 겁니다. 다른 얘기 이제 현대랑 연결된 부분 하나 더 하고 오늘은 이제 프린트에 있는 거 요거까지만 하고서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해가지고서는 6페이지 마지막 가서는 등등등등등 하고서는 제일 마지막 이후 뭐 몇몇 사람들은 러시아 민중, 러시아 사회를 지탱해온 버팀목으로서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으로부터 비롯한 러시아적인 메시아니즘, 선민주의, 사명감, 우월감이 또한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 또한 일부는 가졌으니 뭐 그거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스크바를 새로운 예루살렘, 최후의 지상 왕국으로 이끌기 위한 러시아 보통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은 순환과 극기의 자기 비움과 겸양으로 이어졌다. 요거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순환과 극기의 자기 비움과 겸양으로 이어졌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으로부터 세 번째 로마인 모스크바 그리고 모스크바와 다름없는 사실상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정도는 고난은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서는 이겨내야 사실상 진정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러시아인들 또 한편으로서는 조금 특유의 그런 이제 겸양 그 다음에 또 강한 인내력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으로부터 비롯한 이제 측면이 있다라고 또 사실상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구원의 선봉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수세기 동안 동슬라브인들, 러시아인들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이른바 지켜주었었던 그 마지막 그런 이제 뭐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조국은 신의 선택을 받은 지상의 마지막 왕국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명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으로서 조국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뭐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나기서 예를 들어서 간편한 생각인데 뭐 2차 대전 전쟁과 같은 그런 무렵 때 이른바 조국의 어머니의 이 조국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은 사실상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참고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사상. 도스토옙스키의 사상. 도스토옙스키 또한 겉으로 자신의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 이런 것들을 자기 글에 쓰거나 하진 않지만은 도스토옙스키 또한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이른바 일종의 우리 러시아인들이 결국은 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계를 떠받들 마지막 영적으로 이른바 순결하면서도
최후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바로 우리 러시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도스토옙스키의 그 생각, 이 모스크바 제3로마에 일어났고 사실상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비슷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프린트물 다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여기 못 봤을 때 이런 거 미리 세팅해 가지고서는 좀 보도록 할게요.